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 가정의 예배 회복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가정예배팀, 가정예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윤장훈 목사님 심우하고 계시는 교회 우리 신앙의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귀한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대면에서 만나 뵙는다면 먼 거리에 있으니까 이게 접근성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온라인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비쿼터스 상황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많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대한 소식도 한국 사회에서 자주 듣곤 합니다. 뭐 대부분 아마 그 2차까지 백신 주사를 맞으셨을 텐데 80% 이상이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 사회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는 그냥 어떤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험난한 시절에 이민 사회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여러분들에게 그저 고생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싱가포르 한인교회 세미나 가정예배의 관점에서 본 성경적 부부라는 큰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인 필통 부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허락하는 대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갈 때 여러 가지 준비물을 챙기곤 하지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 그건 필기 도구가 들어있는 필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꼭 챙겨야 할 우리들의 삶의 필수품, 그걸 저는 필통, 필이 좀 통해야 된다. 그런 필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서와 정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그것은 곧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홀로 버려져 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라는 생각에서 주어지는 어떤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관계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유대, 서로 어떤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부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계시는 신앙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필이 좀 서로 간에 통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한 마음을 품는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감정을 공유한다, 정서를 나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부, 그건 어쩌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인 커플,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유대 관계를 잘 이루고 살아가느냐, 이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정 예배, 이 가정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 요건 가운데 하나가 필통 부부라는 겁니다. 필이 좀 통할 수 있는 부부가 된다는 건 얼마나 필요한 일일까? 이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강의에 들어가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제공해 준 통계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뭐 아이들까지 다 확대해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살아가면서 풀기 어려운 숙제 앞에 도달했을 때 인생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앙의 선배님들을 찾아갑니다. 혹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혹은 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좀 만나서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요. 한국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이긴 하지만 이게 아마 세계적인 경향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력 집단으로 청년들이, 또 젊은 세대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꼽고 있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부모님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점점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몇 해 전부터 소확행이니 혹은 욜로니 휘게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요. 어떤 높은 자리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활동적인 영역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에서 어떤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경향성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비슷한 경향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국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GDP 기준으로 해서 3만 불이 훌쩍 넘어가니까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살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 재물을 많이 모은다, 또 힘을 갖는다, 어떤 권력을 갖겠다, 어떤 자리에 오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대하여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통계 지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10년 후에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우리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통계 수치이기도 한데요.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도 이게 7%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도 할 테지만, 오늘 또 다른 통계 수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크리스천 기혼자 6명 중 1명이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요. 아마 싱가포르 한인 사회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직업 선택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조언을 들려주는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훨씬 더 대화하는 시간도 많고 그러는데 문제는 한인 사회는 어떠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가정폭력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아동 방임, 학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한 가정에서 살면서 알콩달콩 오손도손 살아야 될 텐데 아웅다웅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아픔을 나누더라, 상처를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부간 갈등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부끼리의 어떤 상호 소통, 필이 좀 통했다,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가족 감수성 문항 목록표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체크리스트예요. 예, 아니요로 답하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죠. 이게 스케일 자체가 예, 아니요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가족과 하루 30분 이상 대화한다 라는 문항을 접하시고는 그래 뭐 나는 애들이랑 대략 그냥 30분 이상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또 내 배우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화에 있어서 뭔가 좀 마음이 통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계산을 해 보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0분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엄격한 잣대를 두고 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과 대화한다면 대부분의 대화 주제는 서로의 마음과 정서를 공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돈이나 건강, 공부, 취업, 운동 등 어떤 문제나 문제 해결에 관련한 것들이다.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사업체를 어떻게 이끌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어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슬프지는 않은지 화가 나지는 않은지 어떤 점에서 기뻐하는지 어떤 점에서 즐거워하는지 이것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대화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가를 보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좀 엄격한 잣대를 갖고 스스로에게 대입해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되겠는데 전체 문항이 18개예요. 이 아마 FSI라고 하는 Family Sensitivity, 가족 감수성이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처음 보셨을 텐데요. 당연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주의사항 및 진단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잡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서로 간에 난 몇 점이야, 난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건 부부끼리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가족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부모님 세대와 아이들의 세대의 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준 자체가 조금 더 엄격하게 잡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건 뭐 배우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만 나는 점수가 꽤나 높은데 내 배우자가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겠죠.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문항 목록표 중에 1번부터 6번까지의 문항은 가족 대화 능력을 묻는 문항이고요. 7번부터 12번까지는 가족 공감 능력을, 13번에서 18번까지 문항은 가족 유대감을 묻는 문항입니다. 뭐 비슷한 단어기 때문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실 수 있겠지만 1번에서 6번까지 문항은 주로 대화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번부터 12번까지 문항은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할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는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3번부터 18번까지는 유대감, 그러니까 어떤 끈끈함, 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인의 정,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표기하는 경우 1점을 가산을 하는데요. 아니요의 1점을 가산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2번, 5번, 8번, 10번, 11번, 14번, 17번 항목입니다. 제가 이걸 저희 학교 박사과정 학생들과 만들면서 가족 감수성 기준 점수를 찾았는데요. 그 기준 점수가 1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점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족 감수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11점보다 낮다면 가족 감수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점수 배점이 다르잖아요. 점수를 받지 못한 문항이 자기에게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점수 받지 못한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를 찾으셔서 그 부분에서 왜 내가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잘 반추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자 한다면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 배우자를 대해왔는가? 나는 어떻게 내 아이들을 만나왔는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 사랑한다는 말,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삶이 무거우니까, 힘겨우니까,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으니까, 이걸 누가 알아?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으니까, 어쩌면 배우자에게 소홀히 할 때도 많았고, 아이들에게 무시하고 등한히 여길 때도 많았고, 뭐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각자 도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바쁜 일과만 쫓아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 텐데요. 그 숙제를 주중에 꼭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그 sensitivity, family sensitivity라고 하는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부의 feel이 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대화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필통 부부를 세우기 위한 대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가부터 마까지 항목이 있는데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이미지에 대한 나눔인데요. 이 자기 이미지에 대한 나눔의 표를 이것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 표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아까 패밀리 센시티비티도 그렇고 이 표도 그렇고 만들면서 꽤나 긴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표를 만드는 데는 대략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이 발달 단계라고 하는 연령대를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이대가 있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신체 발달 나이가 아닐까? 노화의 어떤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정서 발달 나이 분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가 많은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 3살 어간에 10살 어간에 17살 어간에 26, 35, 44, 53, 62 이런 어간에 어, 특이하게도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거나 혹은 삶에 있어서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갖거나 관점의 전환을 갖는 일들이 이 어간에 몰려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다는 건데요. 재미있지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뭐 다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67%에서 8%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나 높은 수치였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수준 정도가 되면 사회 문화의 여건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개인의 삶의 여건에 따라 조금의 어떤 변곡점이 생기기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삶의 새로운 인식을 갖거나 어떤 신체적인 또 주변의 상황적인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기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한번 수정하거나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분류를 하면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제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했지요. 그리고 나서 장년 초기, 장년 중기 이렇게 갔는데 원래는 성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다른 단어를 썼다가 그 장년이라는 단어도 노년이라는 단어로 썼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좀 항의를 받았어요. 뭐 50대밖에 안 됐는데 무슨 노년이냐 이래가지고 그걸 성인, 장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용어를 좀 바꾸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긍정적 방향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에,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방향에 한번 적어보세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적으시는가 하면 일단 여러분 연령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 후반이세요. 그러면 성인 후기지요. 제일 먼저 적는 것은 기억에 남는 장면, 내용입니다. 여기에 왜 이걸 장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스토리 라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 승, 전, 결, 도입, 발단, 전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스토리를 쭉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동기나 영유아기로 갈수록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를 기억하기보다는 스틸컷과 같은 어떤 사진과 같은 장면을 기억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막 울고 계시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나를 막 들쳐고 뛰어가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막 몰려 들어와서 막 왁자지껄 한 게 내 기억에 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장면처럼 나타나는 부분으로 남게 된다는 거거든요. 기억이 오래되거나 어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정보들이 점점 더 파편화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장면만 남게 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장면들에 대해서 쭉 기술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가 좀 작게 나와 있지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할 때에는 큰 종이에다가 A3 용지 같은 큰 종이에다가 이걸 좀 칸을 크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적으실 수 있도록 칸을 좀 많이 넓혀 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에도 좀 큰 종이에다가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에 참여한 인물들을 적으세요. 누가 참여했는지, 뭐 남편이, 아이들이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에 대한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 장면이 그 이야기가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내 삶에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그 정서와 감정들을 쭉 기술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장면 내용이 가정 환경과 연결되어 있으면 쓰세요. 또 사회 환경과 연결되어 있으면 쓰세요.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이주해 오게 되었다라든지 또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사업체를 변경하게 되었다라든지 이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면 가정 환경을 적으시되 만약에 이게 장면 내용과 사회 환경이 연결이 없어요. 가정 환경과도 연결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공란으로 남겨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 단계로 가셔서 또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걸 적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우와, 집 샀으니까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좋아해 주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 긍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시기에 집을 사서 지금 나는 큰일 났어요. 이건 내가 큰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긍정적인 방향에 적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에 적으시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집이 불에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잘 타버려서 진짜 잘 됐다. 그렇다면 그걸 긍정적인 방향에 적으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수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라는 겁니다. 또 성인 중기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만 골라서 거기에다가 장면 내용 적으시고 인물 적으시고 느낌을 적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방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기에 부정적인 방향에 장면 내용 적으시고 인물 적으시고 그리고 나의 느낌을 적으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이것을 각각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을 훨씬 더 잘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더 먼저 기억에 나고 장면이 내게 새롭게 떠오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진 마시고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적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생각하는 것을 적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심리학 이론에서는 choice theory, 선택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택을 하신 거에 그 선택은 자기의 선택인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를 쭉 적어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단숨에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 걸려도 되고요. 2주일 걸려도 됩니다. 시간을 두고 쭉 적어 내려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아동기 때, 영유아기 때는 거의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과제를 앞에 두고 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느닷없이 떠오르고요. 잠을 자다가도 이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면 그때 적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묵혀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단번에 하려고 하진 마시고요. 조금 묵힌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 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를 쭉 적으세요. 다 적으셨어요? 그러면 다 적으신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쭉 바라보세요. 이것을 일컬어 파노라마적인 관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파노라마처럼 쭉 인생을 쳐다보세요.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긍정적인 일이 있었고 이런 부정적인 일이 있었던 거로구나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셔서 내가 다 쓴 거잖아요. 내가 다 쓴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이건 내 인생을 설명하는 내 인생의 키워드야. 주제 단어야 라고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들을 이제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이제 성인 후기부터 적으셨다면 여기에 단어 하나, 여기에 단어 하나, 부정적인 것에 여기에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를 표시해 나가시면 되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부사는 아닌데요. 접속사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꽤 잘, 뭐 매우 이런 건 아니고요. 형용사나 동사나 명사 가운데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은 단어들을 고르세요. 대략 10개 정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0개를 고르신 후에 그 10개 가운데 다시 3개를 골라내시면 되겠는데요. 그 3개의 단어를 여기에다가 쭉 적으시면 됩니다. 3개의 단어를 왼쪽 칸에다가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3개의 단어를 다 엮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어서 이 단어에 뭐 엄마 혹은 눈물, 뭐 돈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머니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라는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라라는 겁니다. 그 한 개의 문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일컬어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belief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belief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신념, 그리고 확신, 결단,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가진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일컬어 심리학에서는 자동화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의 오토매티컬리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대도시에 살건 농촌에 살건 섬나라에 살건 대륙에 살건 뭐 아프리카에 살건 어디에 살건 간에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신념을 기록해 보시라라는 건데요. 왼쪽에 기록한 신념에 대한 느낌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긍정적으로 이런 신념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적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또 부모님에게 또 효도도 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거 적으실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여행 한 번 못 다녔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여튼 돈 그러고 친구들도 좀
내가 좀 아쉽게 할 때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좀 소홀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최근 3개월, 이거 중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 최근 3개월에 내 마음에 드러나고 있는 신념 체계예요. 그런데 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위에서 10개 고르세요 했지요. 이 10개 고른 것 중에 3개를 따로 떼서 또 선택하시라고 했잖아요. 선택하는 단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단어들을 갖고 또 여기에다가 쓰시고 신념을 또 만들어 내시면 되는데요. 이거 내가 만든 것 같지요? 그런데 이거 다 나의 수사거든요. 나의 레토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하는 자동적인 인식 혹은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조크나 농담이나 혹은 어떤 실수나 늘 하던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투영되고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념 체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한 6개월 이상 지나고 1년 지났어요. 이 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이 시기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비슷하게 선택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좀 다르게 선택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신념 체계가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신념 체계가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때로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욱 하고 화를 내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잠시 내가 아니었어. 잠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부끼리 나눠보시면 되겠는데요. 유의사항이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표는 배우자 간에 나누지 마세요. 배우자와 나누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나누는가 하면 요것만 나눕니다. 신념만 나눕니다. 단어와 문장만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보, 나한테는 이런 신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살아왔나 봐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 세상을 만나고 살아왔나 봐요. 이렇게 배우자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제품을 사더라도 물론 이제 남성적 경향이 조금 더 큰 분들은 혹은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조금은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품을 사면 거기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으세요. 그냥 일단 버튼부터 눌러보고 한번 이것저것 작동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실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제품 설명서 보시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서로 간에 그냥 뭐 사랑하니까 넘어온 거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될 때가 있거든요. 부부는 거국적인 담론을 갖고 다투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떤지, 또 북미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동의 정세는 어떤지 이걸로 서로 간에 다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자기의 직업이 그와 연결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걸로 싸우지는 않고요.
치약을 어디부터 짜는지, 중간부터 짜는지, 끝부터 짜는지, 양말은 뒤집어 놨는지, 제대로 펴서 빨래통에 넣어놨는지, 뭐 수건은 제대로 걸어놨는지, 이런 걸로 대부분 싸우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내 삶에 어떻게 투영되고 반영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떻게 유발되었는가를 스스로가 인식하고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나는 이런 신념 체계가 있는데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나도 모르게 요구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저랍니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내게 어떤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한 갈등이 빚어졌다고 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신념을 설명해 주면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팁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셀프 이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감정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A4 용지에다가 맨 위에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언제 기쁜지 20가지 상황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기쁠까 쭉 적어보세요. 근데 대부분 있지요. 기쁨, 기쁘다, 즐겁다 이런 거 적어놓고 언제 기쁘지 적잖아요. 많은 경우 한 4개, 한 5개 정도 적으면 적을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조금은 스스로에 대해서 미안하게 느끼셔야 돼요. 처녀 때, 총각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많이 알았어요. 근데 삶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접고 살았어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더 많이 적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보다 더 많이 적을 수 있어요. 어느덧 시절이 그렇게 변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미안해, 너 힘들었지, 고마워, 사랑해,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사과의 언어고요. 미안해. 그리고 공감의 언어. 너 힘들었지? 그리고 감사의 언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의 언어,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와의 관계를 푸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한번 풀어보실 듯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하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제가 한번 요청드리는 대로 해보실래요? 자기 지금 몸을 한번 주물러 봐주세요. 자기 몸 한번 주물러 봐주세요. 주물러 보세요. 제가 몸을 주무르라고 했지 어디를 주무르라고 하지는 않았지요? 지금 주무르고 있는 데가 조금 불편한 데예요. 이걸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기는 알아요. 거기가 약간 긴장되어 있나 봐요. 그걸 주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미안해 라고요. 주무르면서 이 몹쓸 놈의 몸뚱아리 같으니라고 막 저주스럽다고 그렇게 주무르시면 안 되고요. 여하튼 미안하다 이렇게, 그리고 너 힘들었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카이로프랙터가 하나, 이제 그 전공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남이 널 주무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네가 널 주무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 뭐 우리가 남이 날 주물러 줘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물리치료도 받고요. 내가 날 주무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주물러야 더 좋대요.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는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것을 도모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주물러야 되는데 주무를 때 정서가 중요하대요. 감사의 정서를 갖고 주무르래요. 그 얘기 듣고 되게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의학 전문 잡지에다가 글을 싣기도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 정서, 영적인 부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영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지요. 운동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서적인 자기 관리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전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영과 혼과 몸이라고 삼분법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 spirit, spiritual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잖아요. 혼, 우리가 혼, sou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soul이라는 단어를 emotion, feeling, 어떤 감정과 정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body, 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관리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난 언제 기쁘지? 적다가 몇 개 못 적으면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군이 있는데 그건 슬픔입니다. 슬픔이 언제 슬픈지 20가지 또 적으세요. 이거 몇 날 며칠 걸려도 괜찮아요. 다 적으세요. 20가지 적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 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안하다, 뭐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되겠고 분노,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이런 거 적으시면 되겠고요. 슬프다, 뭐 마음에 낙심이 된다 이런 단어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상황이 오는지 20가지씩 적으면 되는데요. 슬플 때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 겹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언제 내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지 적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0가지 다 적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패턴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쁘다라고 적어놨는데 20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보니까 나는 혼자서 뭘 할 때 기쁜 사람이구나. 난 여러 사람들이랑 막 북적북적 이야기할 때 기쁜 사람이야. 난 뭔가 좀 만들고 창의적으로 좀 조직하고 이런 게 기쁜 사람이구나. 난 그게 아니라 좀 누리고 좀 베풀고 좀 나눠주고 이런 게 기쁜 사람이구나. 내 기쁨의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이 기쁨의 양상들이 드러나는데 이 양상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가진 감정의 지도, 맵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매핑, 자기 지도를 그려가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감정의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기쁜 사람이야. 이럴 때 슬프고 이럴 때 화가 나고 이럴 때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머릿속으로 휙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혹시 막 짜증나고 막 기분 나쁘고 그런 분 계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안 끝내고 뭐 12시 반쯤에 맞춰야 되는데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까지 강의를 이어가고 그래요. 그럼 그냥 화내면 나가실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격자시라 참고 계시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다르게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에 화냈던 일 내일 모레 또 생기면 화내실 거죠? 지난달에 슬펐던 일 다음 달에 생기면 또 슬퍼지실 거죠? 사람은 비슷하게 슬퍼져요. 물론 인지상정이라 사람들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긴 한데요.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깔깔거리고 웃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무덤덤해요. 나는 슬픈데 저 사람은 화를 내요. 참 다르지요?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막 슬퍼지고 기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상 범주에 있으면 괜찮은데 기쁘다고 막 대출 받아서 사람들한테 막 잔치도 벌이고 막 그래요. 그건 좀 과하지요. 슬프다고 일본 사람들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요. 과하지요? 불안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 잠 못 자게 해요. 과하지요. 화가 난다고 옆에 있는 사람 때려요. 그건 과하지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때 머릿속으로 휙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아, 이런 일이 생기면 나 슬퍼질 텐데. 이런 일이 생기면 나 화를 낼 텐데.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0.00001초라도 있어야 간극이 생겨요. 그래야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해요. 그 간극이 넓어지고 좀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1초, 2초 간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텐데 예전엔 그냥 때렸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템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쉬었다 가는 템포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일컬어 충동을 조절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는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감정이 생겨나는 걸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걸 조절한다는 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 기쁨이 뭔지, 슬픔이 뭔지 이걸 배우자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을 셀프 이미지에 대한 나눔이다, 자기 이미지에 대한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쉬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는데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창인 작가의 책인데 조창인 작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고기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여기에 노부부 이야기 하나가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이 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의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장소에서 막 금혼식 잔치를 마쳤습니다. 많은 친지와 이웃들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손님들은 반백년 동안 이어진 노부부의 금슬을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노부부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노부부는 시장기를 느꼈습니다. 손님 대접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그들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50년 동안 그대로 빵을 구웠고 남편은 식탁을 정돈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그대로 말입니다. 막 구워낸 빵이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남편은 빵을 들어 끄트머리를 떼어냈습니다. 아내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은 후 잘라낸 끄트머리를 건넸습니다. 50년 동안 늘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아내가 밝게 웃으며 끄트머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빵을 건네받을 때마다 아내는 감사의 말을 전해왔고 50년이 된 오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끄트머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건넸고 아내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내의 뺨을 타고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당신이 마음 상해할까 봐 지난 5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참고 참아왔다고요. 하지만 금혼식인 오늘까지도 빵 끄트머리나 먹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아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끄트머리가 아닌 부드러운 부분을 맛보고 싶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난 당신도 나처럼 끄트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당신에게 주저없이 지난 50년간 양보해왔던 거요. 도대체 왜 이 부부는 지난 5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일까? 나는 나는 부드러운 부분을 좋아하고 나는 끄트머리를 좋아하고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둘 사이에 이렇게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어 왔던 것일까? 그거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안타깝지요. 혹시 여러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요? 같은 제목의 전 헤린의 소설도 있지만 하인리히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에는 보그너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그너라는 부부가 전쟁통에 집도 잃어버렸어요. 아이도 둘이나 죽었어요. 남겨진 아이들과 함께 셋집에서 새빵살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처럼 뭐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는 남편을 향해 여보 어디 가느냐고 우리를 버려두느냐고 아내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는 아내의 그 모습을 뒤로하고 남편은 이제 집을 나가서 몇 날을 지냈지요.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남루한 행색의 여자가 꽃을 사더니 그게 이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아니, 저 꽃을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빵을 사지.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 여자가 무슨 꽃이야.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궁금한 이 남편이 그 여자를 쫓아가 봤어요. 여자가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공동묘지가 있는데 아이들의 묘지가 있는 섹션 부분에서 아주 볼품없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 편말 앞에서 아이들의 이름이 쓰여진 편말 앞에서 꽃을 헌화한 뒤에 이 여자가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여자는 보그너의 아내였거든요. 캐테 보그너라는 아내가 흐느끼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은 빵을 사다 주는 것도 집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것이라고 힘든 사람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이 사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흐느끼고 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사람 아내의 손을 쓰다듬어 주고 집으로 가자고 그리고 다시 새방으로 가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부가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인데요. 저는 이런 시점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노부부처럼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흔들리는 과정과 여정 또 많이 돌아오는 것 같은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성에 대한 대화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 표의 주제를 성으로 잡으셔도 돼요. 성이라는 주제를 잡고
지금부터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쭉 내 경험들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성에 대하여 굳이 이런 작업까지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배우자와 나눠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셀프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판타시, 어떤 환상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인 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상 자체가 서로 달라서 대화의 시점이 조금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부가 된다는 것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어떤 부분이 또 자랑스러운지 스스로에 대하여 가감 없이 전해줄 수 있는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감대에 대한 이야기도 체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필이 통한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그런 얘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거 변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대화를 위축시키거나 상대방을 오해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 가정들에 대하여 상담한 케이스들이 많기도 한데요. 그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10 중에 7, 8은 성에 대한 트러블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경험으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신체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 아내에게 또 어떤 식으로 내 남편에게 성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이끌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물없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편한 마음을 갖고 넉넉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상처나 경험 때문에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내가 가진 경험과 배우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에 대하여 접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대화를 꼭 나눠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표에다가 자녀 양육을 주제로 놓고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짤막하게나마 큰 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도 자기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투영될 개연성이 무척 크거든요. 나는 어려서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난 이런 거를 내가 어렸을 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내가 하고자 했지만 못했던 것,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대로 프로젝션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투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엄마가 못 배웠는데 넌 배우잖아. 넌 얼마나 행복하니? 넌 얼마나 즐거워? 그리고서 막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악기는 물론이거니와 뭐 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엄마는 아빠는 무척 떳떳해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괴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 생각들을 나눠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아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 양육자를 먼저 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령기 초반까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한 사람이 주 양육자가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디렉션이 한 가지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과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상충되면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대부분 잔머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늘어나고 상황에 대하여 자기가 어디에 가서 붙어야 이득을 갖게 되는지 이런 센스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세워야 할 부분을 세우는 시기,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양육의 기준이 한 가지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담임 역할을 하는 부모님이 꼭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배우자는 룸마더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부담임, 준비물 챙겨주고 여기저기 아이들 챙겨주는 그런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담임 역할을 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없을 때 두 분이 다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갈등을 보이셔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친근한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나타내 보이는 시기는 조금 더 큰 뒤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만 9세에서 만 10세 정도까지 이건 가능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청소년기적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양상을 만 9세 정도에서 만 24세까지 보거든요. 그렇게 좀 폭을 넓게 봅니다. 이 시기에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함께하고 정서를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지적하고 싶죠. 내가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나 잘 되자고 얘기하는 거니? 너 잘 되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다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듯 다 그치거든요. 가끔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큰 이야기가 있어요. 큰 소리가 있어요. 이 큰 소리를 상황에 맞지 않게 하면 감정을 섞어 말하게 되면 잔소리가 돼요. 작은 소리가 돼요. 그러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큰 마음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타이밍, 우리가 그 타이밍을 이야기를 할 때 성서적 용어인 카이로스를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때.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라고 하면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적절한 때, 그 때를 잘 찾으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적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 한 2013년, 4년 이 시기에 저희 학교 석박사 학생들과 프로젝트 하나를 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기독교 가정 가운데에 용기를 내셨어요. 대략 한 250여 가정이었는데 자녀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는 가정들이었어요. 막 싸우고 막 신체적인 이런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가정들인데 이 가정들이 들추기 어려운 것들을 들추셨죠.
근데 이 가정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게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안 나오면 대화가 중요하다고 다 불러 모으면 안 되고요. 대화가 필요한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애가 책상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 서서 애를 바라보고 다그치듯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누워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앉기 위해서 식탁 의자라도 갖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아이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발작이라는 걸 합니다. 왜 들어왔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나가라고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면 조용히 나가세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식탁 의자 네가 갖다 놔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자기가 들고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들고 나가세요. 조용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또 찾아가세요. 그럼 애들이 또 발작할 거예요. 어제도 오더니 오늘 왜? 또 뭐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요? 뭐 어쩌라고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나가세요. 그 다음 날 또 찾아가세요. 또 애가 발작을 하면 또 조용히 나가세요. 괜히 애 뒤통수 치면서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면서 이럴 때 외우라고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이 우리들에게 시를 한 편 줬거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요. 조용히 나가세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수치 하나를 얻었어요. 8번. 8번만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발작을 멈춰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가 오늘 그 마트 갔다가 득템했다? 우와, 이런 걸 내가 싸게 샀네? 야, 아버지가 오늘 뭐 샌드위치 가게에서 그런 인간을 만났다. 아빠가 뭐 오늘 세탁소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인간을 만났다. 회사에서 그런 되먹지 못한 인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관심 없다는 듯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나가라고요. 할 말 다 했으면 나가라고요.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조용히 나가세요. 그거요. 5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네가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너 책상 꼬라지는 이게 뭐냐? 넌 제대로 살고 있냐? 넌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얘기하고 애들은 애들 얘기하고 이것을 communication, dialogue,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계시다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만나면 그 친구에 대한 얘기하세요? 대부분 나는 내 얘기하고 친구는 자기 얘기해요. 나는 내 얘기하고 친구는 자기 얘기하면서 이때 뭘 쌓아가는지 아세요? 신뢰, trust라는 걸 쌓아가요. 신기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많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을 믿으세요? 아니면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믿으세요? 아무래도 후자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신뢰를 잘 안 해요. 내 얘기를 많이 들어줄 때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깨달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을 때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 경험 하나를 얘기를 드리자면 한참 전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외국에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담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임상을 해야 되니까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저를 되게 찾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아세요? 야, 나 상담 좀 하나 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동양인 상담자는 말을 안 해서 좋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한다 그래도 얼마나 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슬랭도 섞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잘 안 들렸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듣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주제가 지나가 버렸어요.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못했거든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동양인 상담자는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듣는 것이 말을 하는 거로구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으세요?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아니,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다고요. 혀를 깨무세요. 아니,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혀 깨물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고 empowerment, encouragement, enrichment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격려와 북돋워 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은 말을 잃어버려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실 때에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그 프로젝트 하면서 사실 가정들을 많이 회복시켰어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클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8번, 5번은 횟수가 더 늘어났어요. 아이가 어릴수록 이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에 대하여 대화를 다시 한번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대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죠.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돈 벌려고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100세 시대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출근해서 몇 시간 동안 일해서 돈 번 거잖아요. 내 생명을 투자해서 돈 번 거예요, 사실은. 내 생명, 시간을 돈으로 바꾼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죠. 근데 그 돈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 비자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그래도 이 비자금 쓸 때 나쁜 데다 쓰면 안 돼. 그리고 이 정도 금액까지 내가 봐줄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나누실 필요가 있겠고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규모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그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인내를 연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야기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시고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들은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혼돈스러운 마음과 실패, 아픔을 나눠보세요. 야, 아빠가 이런 일 하니까 성공했어. 성공담을 들려주시기보다는 실패학을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것을 아이들은 훨씬 더 즐거워할 겁니다. 사람이 비슷해요. 성공한 사람 보면 부럽지요. 실패한 사람 보면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같은 차원에 위치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은 차원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아빠도 흔들리는 사람이야, 엄마도 흔들리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시는 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설명하거나 훈수두듯 가르치려 하지 않고요. 그냥 나는 내 얘기, 너는 네 얘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이거나 파국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면, 뭐 아이들이 내가 죽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개입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하여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5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는 것, 필통을 이루는, 필이 좀 통하는 부부를 만드는 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주간의 과제에 제가 적어두었어요. 가족 감수성 문학 목록표를 솔직히 체크해 보시고요. 읽으면서 부부간 서로를 반성하기도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 데이트를 좀 제안해 드리는데요. 싱가포르,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싱가포르 저희 학교에서 한번 갈 일이 있었긴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다른 일을 하느라고 가지를 못했더랬는데요. 근사한 식당이 있다면 혹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과제는 한 주간의 과제 이후 약 2, 3개월 시간을 두고 실행해야 되는 과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 신념, 그리고 그 신념 체계를 성으로도 돈으로도 교육으로도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데이나 커플라이트 등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왜 장소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상적인 삶을 살던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일상적인 패턴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특별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 언어적 표현이나 양식이 조금 달라져요. 또 공공의 어떤 퍼블릭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언성을 높이거나 이러기도 어렵거든요. 그때 자기 이야기를 찬찬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단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서는 안 돼요. 감정적인 어떤 충돌이 없을 때 이런 시간을 꼭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I language,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려 해서는 안 되고요. 나 언어를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 언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신이 그래서 그렇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당신을 주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럴 때 기쁘고 나는 이럴 때 슬프고 이럴 때 화가 나고 이럴 때 불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고요. 나에게는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와 돈에 대한 이야기,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나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해 주는 것을 I language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저기 지평선 부근에 첨탑이 있죠. 교회 첨탑처럼 보여요. 여기에서 레이벨 만종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쟁기를 땅에다 꽂아두고 아빠와 엄마가 부부가 남루한 옷을 입은 부부가 아마 소장농처럼 여겨지는 부부가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본 게 꽤 한참 전인데 원래 이 그림은 프랑스의 오르쉐에 있는 그림인데 한번 뉴욕에 놀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놀러 온 친구는 또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한번 갔는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그리 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는 그림인데 밀레의 그림 앞에서 거의 한 40분 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남편의 어깨 위에 제 눈에 글자가 보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대출. 뭐 그러면서 아유, 저 남루한 행생의 아빠가 참 힘든 인생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부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보세요. 술에 있는 감자 한 자루, 반 자루, 부부 사이에 있는 감자 몇 알 들어있는 바구니. 이게 하루 종일 일한 소출인 것 같아요. 뭐가 그리 감사할까? 이 부부가 집에 가겠죠? 이제 저물잖아요, 날이. 집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애들이 있겠죠?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엄마, 아빠, 어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세요. 밥 해놨어요. 빨래도 해놨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럴까요? 애들은 뭐 애들끼리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겠죠. 또 아빠는 뭐 집안일 해야 되겠죠. 엄마도 집안일 해야 되겠죠. 삶의 무게가 여실하겠지요. 누가 찾아올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지주가 보낸 하인이 사람이 또 와서 오늘 얼마나 거뒀는데 그리고 이 한 자루를 들고 가지 않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살며 자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은 다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추구하듯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해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구호 외우듯 살아가지요. 근데 만족한다는 건 과연 가능할까?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찰나적 쾌감이 만족인데 그걸 또 이루고 또 이루어야 될 텐데 만족은 가능할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족하기를 권면하거든요.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권면해요. 사람이 경건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자족하는 거다. 자족은 모자란 게 많은데도 그럼에도 느껴지는 마음의 평정, 어떤 serenity, 뭐 tranquility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평정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자족이라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부부를 보면서 굉장히 자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기도가 이 부부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분이나 기도할까요? 맥시멈 5분이지 않겠어요? 대부분 한 1, 2분 정도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집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 부부의 23시간 57분, 58분을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집단을 둘로 나눠서 그 갈등의 요소를 무엇이 줄여줄 수 있는가를 좀 연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신대원 집단, 하나는 넌 크리스천 집단 뭐 이래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더랬는데요. 아무래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살리고 부부를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부부의 필통을 어떻게 보다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 요인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성경적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세워져야 가정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어쩌면 본론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 문화는 거룩한 신앙 유산이 됩니다. 예배하는 가정의 신앙이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서 오늘 강의 전체 프로그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